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자비의 현상학 입문이라는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현상학은 이 철학의 한 유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철학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 인지과학이나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뭐 이런 관련된 책들에서 계속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현상학을 이제 책들에서 조금씩 설명을 하고 있는데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학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현상학 공부가 또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현상학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책을 오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시대 탁월한 현상학자 단자비의 현상학 입문은 2018년에 출간이 되었던 책이고 이 책은 현상학을 처음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안성만추입니다. 특히 현상학의 엄밀한 개념과 사유의 방향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개념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 책이 가진 큰 미덕과 독특성은 현상학의 주요 주제들 및 개념들을 주로 해명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학의 주요 개념들을 하나하나 해명하고 있고 현상학의 초심자들이 현상학 자체의 주요한 사유와 개념을 익혀나갈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초심자들이 읽을 만한 책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 현상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입문자들을 위한 책은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철학을 공부를 하고 현상학을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헤맸다. 텍스트들이 너무 어렵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개념들을 다시 입문자 수준에서 정리를 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완전한 기초 없이는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상학 관련된 텍스트를 읽을 때마다 항상 전체가 다 바로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뭐 나만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전부 다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볼 때마다 조금씩 이해되는 바가 있는 그런 철학의 유파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이제 마치 불교에서 선문답을 하면서 깨달음을 점차 얻어가는 것 그런 것처럼 과정이 있듯이 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읽어가면 될 듯 하고요. 오늘의 이 내용도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학은 수십 년 동안 철학의 많은 분야에 주요한 공헌을 했고, 지향성, 지각, 체화, 감정, 자기의식, 상호주관성, 시간성, 역사성, 그리고 진리라는 주제들에 관한 획기적인 분석을 제공했다. 그래서 뭐 지향성이라던가 지각, 체화, 감정, 자기의식, 상호 주관성 뭐 이런 것들은 뭐 인지과학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현상학이 환원주의와 객관주의, 과학주의를 비판했고 그래서 인지과학에서도 뭐 환원주의, 객관주의, 과학주의에 기반한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거고 이 현상학에 기반한 그런 흐름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세계를 상세히 논증했다. 체화되어 있으면서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뿌리를 내린 세계 내 존재로 이해되는 인간 주체의 실존에 관한 세부적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현상학은 정신의학, 사회학, 심리학, 문학 연구, 인류학, 건축학을 포함한 경험적 학문에 귀중한 조언을 해주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학이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부흥과 같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이유는 기호체계와 언어게임, 담론 등에 초점을 맞추기를 선호하면서 경험의 주체를 너무 손쉽게 소거한 데서 비롯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체화하고 지각하고 사고하고 느끼는 행위자들이 하는 역할을 고려해야 하는데 여기서 현상학이 중요한 어떤 것을 제공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 현상과 지향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현상이고요. 이 현상학은 대상들의 내용보다는 나타나는 방식에 주로 관심을 둔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물리적 대상, 도구, 예술 작품, 멜로디, 사태, 숫자 또는 다른 인간이 그 자신을 제시하는 방식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더욱이 하나의 동일한 대상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도 가능하다. 여러 관점에서 강한 조명이나 희미한 조명에서 지각되는 것, 상상되는 것, 소망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기대하는 것이나 회상되는 것들이 나타난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현상학을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주어짐에 대한 철학적 분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전에 이제 센스메이킹이라는 책에서 그 센스메이킹이라는 책은 빅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다. 빅데이터는 얇은 데이터이고 두꺼운 데이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맥락 속에서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핑크 스완 그러니까 분홍색 백조죠. 분홍색 백조는 왜 그것이 분홍색 백조인가 했을 때 분홍색의 조명을 받아서 그것이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이지만은 실제로는 흰색 백조이다라는 것을 사람은 그것을 분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홍색이라는 조명이 있고 원래의 흰색 백조가 있는 거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맥락 속에서 이제 파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현상은 다양한 맥락 속에서 존재를 하는 거고 마치 진공관 속에서 홀로 독립적인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설명과 제가 사용하는 용어는 전혀 전문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들으시고 흘려보내시면 되고요. 혹시 이해하시는데 그냥 도움이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냥 취하시면 되고 제가 어떤 권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명종 시계를 볼 때 그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나타나는 것보다 더 많은 면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부재한 면이 없으면 자명종 시계의 앞부분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지각 경험은 결과적으로 현전, 우리 앞에 드러난 것과 부재, 드러나지 않은 것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우리가 보는 것은 결코 고립된 상태로 주어지지 않고 보는 것의 의미를 촉발하는 지평의 에어사인 채로 주어진다. 그래서 뭐 해가 떠오르는데 그 해가 떠오른다라는 것은 지평 그러니까 허라이즌과 이 해,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가 떠오른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해 자체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맥락 속에서 보고 있다. 결코 우리는 고립된 물체와 마주하는 것이 아니다. 더 큰 맥락 안에 끼워 넣어져 있는 대상과만 마주한다. 내가 보고 있는 자명종 시계는 특수한 방에 자리한 책상 위에 놓여 있는데 문제의 방이 영업실인지 서재인지 변호사의 사무실인지에 따라 자명종 시계는 다른 의미와 더불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형상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고립된 사물이나 객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연결되어 있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로서의 존재로 이해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탕수육을 먹었다 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탕수육을 다시 만났을 때 이 탕수육에 대한 과거의 그 경험 때문에 이 탕수육을 먹기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물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는 저의 그 기억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을 만나러 뛰어갈 때 그 기쁨을 가지고선 어떤 지역으로 달려갈 때 그때 그 지역에 향한 나의 그 마음은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로서 이제 그게 이제 중첩돼서 이제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서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선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미래,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휴대폰을 볼 때 그냥 전자기기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카톡을 한다든가 누구와 연락을 취할 것으로서 도구로서 보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맥락, 다양한 맥락 속에서 어떤 사물이 존재한다. 그래서 네트워크로서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서 이해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학적으로 정확한 용어나 정확한 설명은 아니라는 점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명종 시계가 관점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생각해보자. 자명종 시계가 그렇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각하는 자가 자명종 시계와 동일한 공간에 위치해야만 하고 이렇게 공간적으로 위치한다는 것은 지각하는 자가 체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정령 비체화된 지각하는 자는 공간적인 위치를 갖지 못했을 것이고 달리 말하면 자명종 시계는 오직 체화된 지각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순수하게 지적인 관점은 없고 아무 장소도 없는 데서 비롯한 관점도 없으며 체화된 관점만이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이제 공간과 체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명종 시계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은 즉각적인 것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실제로 시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명종의 앞쪽을 보고 나서 뒷면을 관찰하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여보고 앞은 점차 시야에서 사라지겠지만 마음에서는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지금 봤던 거를 존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이 자명종 시계에 대한 우리의 친숙도는 높아진다. 맥락과 지평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이것은 공간적 항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 항으로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를 바탕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서 현재를 접한다. 그래서 내 친구를 본다. 내 친구의 아들을 본다. 했을 때 그냥 그 자체의 어린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내 친구의 모습을 보죠. 내 친구의 아들이구나. 그런 식으로 우리는 지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관점 지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내 친구의 모습에서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본다. 그러니까 젊었을 시절,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네 집에 놀러가서 봤었던 친구의 아버지의 모습을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친구의 모습에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다. 이런 것들 말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철학에서는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자체로 존재하는 대상과 대조를 이루는 방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발견하기를 원한다면은 이 현상적인 것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것들이요. 이것이 현상학이 채택하고 있는 현상 개념이었다면 현상학은 단지 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관한 연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이데거가 지적했듯이 현상학은 다른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따르자면 현상은 자신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이다. 현상이 주는 것이 바로 그 자체로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상 배후에 있는 어떤 것을 전혀 요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상을 초월한 어느 곳에 이데아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 속에 이데아가 있다. 실제로 현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어떤 대상이 그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주어짐과 모든 형태의 명징성을 넘어서는 배후에 있는 세계, 감춰진 세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제하는 세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부 다 현상학자들에게는 공허한 사변적 주장으로 거부되고 만다. 그 다음에 지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소수나 멀리 떨어지는 은하수를 생각할 수 있고 유니콘과 카모마일 차를 맛보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어린 시절의 사건들을 기억할 수 있고 덴마크 여왕의 사진을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의식은 바로 그 어떤 것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 어떤 것에 대한 의식. 그래서 이 의식은 지향성으로 특징 지어진다. 의식은 의식 자체와만 연관되거나 의식으로 점유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상 의식 자신을 초월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현상학자들에게 지향성은 이런 의식에 고유한 자신을 넘어 지시함을 일컫기 위한 일반적인 용어이다.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지향성이 경험적 주체와 세계의 대상 간의 차이만이 아니라 이 둘의 연결성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겠지만 후설은 지각적 지향성의 우위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서 상적인 작용들은 어떤 직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언어적인 행위와 마찬가지로 대상을 간접적으로 지향한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적 작용은 관습적인 표상, 즉 언어적 기호를 통해 사태를 지향하고 이 상적 작용은 사태와 일정한 유사성을 갖는 표상을 통해서 사태를 지향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을 통해서 어떤 황제에 대한 그림을 통해서 그 황제를 지향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오직 지각적 작용만이 우리에게 대상을 직접적으로 준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적 작용과 언어적 작용은 간접적으로 지향을 하고요.
지각적 지향성이 다른 복잡한 형태의 지향성, 가령 회상이나 상적 지향성보다 더 기초적이다. 오늘 아침 일찍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할 때 우리는 이전의 지각적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에서 회상은 지각을 바탕으로 삼으며 지각을 전제로 한다. 내가 케이크를 보고 있다면 케이크는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물리적 대상으로서의 케이크가 문자 그대로 내 의식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케이크는 나의 감각기관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러한 인과적 영향의 결과로서 케이크에 대한 정신적 표현이 의식에서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때 일상적인 지각은 두 가지 존재자, 즉 정신 외부의 대상과 정신 내부의 표상을 함축하고 전자에 대한 나의 접근은 후자에 의해 매개되고 가능해지게 된다. 그러나 모든 현상학자는 이 해석을 배척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여기에는 표상의 자리가 따로 없는 거죠. 표상과 대상의 분리가 없는 것. 우리는 지각적 경험을 정신적 표상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일종의 내적인 영화 스크린으로 인식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현상학자들은 존재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대상들이 내적으로 재생되거나 표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각적 경험이 우리에게 그 대상을 직접적으로 제시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지향성의 교훈은 마음이 본질상 열려있고 실제는 본질상 현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의식은 항상 무언가에 대한 의식이고 이것이 이제 지향성이라는 특성인데 인간의 지향성은 항상 열려있고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다가 내가 어떤 것을 파악하고자 했을 때 그것으로 지향성을 쏘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아예 열려 있었고 실제도 본질상 현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상과 표상의 분리라는 이 전통적인 그런 철학적 관점을 넘어서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향성에 대해 덧붙여야 할 말이 있다. 현재 목적을 위해 중요한 것은 현상학자들이 마음의 지향적 성격을 주장함으로써 자기 초월적 성격을 강조하고자 한다는 사실이다. 마음은 처음에 세계와 관련되기 위해 다른 곳에서 비롯한 인과적 충격을 기다려야만 하는 자기 폐쇄적 영역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단지 세계의 내적인 표상으로 다루는 내면의 영역이 어떤 식으로든지 위치한 것으로 의식을 파악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세계를 우리 바깥이나 외부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의식이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세계를 어떤 식으로건 흡수하거나 소화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의식이 그렇게 문자 그대로 자기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제안들은 하나같이 모두 잘못되어 있으며 이것들 모두 의식이 담지자가 아니고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오히려 그 개방성과 관련해 정의되어야 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우선 고립된 주체의 영역 안에 거주하고 있다가 그런 다음에 때때로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 자가 아니다. 오히려 의식의 지향적 개방성이 그 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다시 말해 의식의 세계 관련성이 그 본질의 일부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다가 이 주체가 객체를 이제 파악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주체는 열려 있고,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세계와 관련을 맺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미 있는 존재다. 그리고 세계 내에 이미 떨어져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이 세계와 분리돼서 세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계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현상학적 탐구에서 드러나는 것은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이라는 전통적 범주가 현 존재와 세계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포착해낼 수 없다는 것이다. 현 존재는 언제나 이미 사태들 가운데 거주하기 때문에 바깥을 갖지 않으며 또 그런 이유로 내부를 가진다고 말하는 것 역시 터무니없다. 후설에게서도 비슷한 생각이 발견될 수 있다. 그는 안과 바깥의 손쉬운 구별이 지향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에 부적절하며 세계가 주체 안에 있지 않고 주체 바깥에 있지 않은 것처럼 주체가 세계 안에 있거나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메를로퐁티의 말처럼 세계는 전적으로 내부에 있으며 나는 전적으로 나 자신의 외부에 존재한다. 마음과 세계를 동시에 탐구해야 한다. 이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현상학은 인식론과 존재론 사이의 전통적인 구별을 가로지르거나 약화하는 관점을 제공한다.
현상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현상학은 우리의 세계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방식, 대상과 그 나타남의 방식을 동시에 분석하게 된다. 이것이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가 존재론은 현상학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세계 내 존재에 대한 분석이 존재론적 탐구의 열쇠라고 한 이유다. 이건 이제 사르트르가 이야기한 말인데 의식과 세계는 한 번에 주어진다. 본질적으로 의식의 바깥인 세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의식에 상관적이다. 이것은 훗설의 견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훗설, 하이데거, 메를로퐁티 다 마음의 자립적 본성을 부정하고 본질상 그것이 세계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인지과학이나 인공지능에서 인간의 마음의 본성을 연구를 하려고 할 때, 이제 이 현상학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상학이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이죠. 세계가 마음과 얽혀 있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하면 마음과 세계의 관계는 하나의 내적 관계, 즉 그 관계항들을 구성하는 한 관계이지 인과성을 지닌 외적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전반부에 나오는 이 현상과 지향성 요 두 개 주제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뒷부분에 더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이 현상학을 다루고 있는 책들 중에서는 비교적 쉽게 저술을 해놨지만은 완전히 철학에 대해서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읽는 책은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보시기 좋은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다 이해한 것은 아니고, 하지만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 부분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고 저도 이제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기회가 되면은 또 이제 관련된 텍스트들을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